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수화 발달 심리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수업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인지 발달 2영역 주의 기억 실행 기능 및 실행 기능 및 상위 인지와 7장의 인지 발달 3영역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억 책략과 실행 기능 그리고 상위 인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억에 관련된 영역을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먼저 아동들의 기억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재구성과 아동 증언인데요. 아동기에는 아직 기억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지 능력들이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제 그것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동 기억의 특성은 아직 학령 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오기 이전의 학생이나 학령기 초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핵심 기억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핵심 기억은 비교적 잘 기억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인들처럼 특별한 단서가 없이도 어떤 정보를 기억하지를 못하고 구체적 단서를 더 제공했을 때 더 기억을 잘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또 가장 아동 기억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확한 사실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것뿐만 아니라 조금 잘 제대로 못 봤던 상황들도 또 의외로 잘 기억을 하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 부정확한 사실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정확한 사실만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하고요. 또 그 잘못된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했을 때는 또 진짜 기억만큼 또는 그 진짜 기억보다 오히려 거짓 기억을 더 잘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아동 기억에서 기억의 오염이라고도 하고 또 잘못된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는데 특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덜 발달된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억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기억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은 핵심적인 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아동은 사소하고 세부적인 정보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기억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데 아동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자기가 관심 있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성인보다 지식의 양이 한정적이며 정보 저장 및 인출에 미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것들 또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주는 단서에 의해서 그런 기억들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곡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린 아동일수록 기억을 유지하는 시간이 짧고요. 특히나 90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들은 유도 질문을 받으면 잘못된 기억을 이렇게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 누가 때렸어? 안 때렸어? 근데 잘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성을 주는 거죠. 너 A가 저번에도 너 여기 머리 때렸잖아.
근데 이번에 오늘 때렸어 안 때렸어?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B라는 아이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말에 의해서 유도신문 A라는 아이가 때린 걸로 유도신문을 받으면 응 A가 때렸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잘못된 기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동은 성인에 비해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아동은 정보를 저장할 당시의 경험에 큰 영향을 받고 유도신문이나 암시성 질문에 의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저번에도 누구가 너를 때렸었잖아. 또는 생각해봐. 누가 너를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마치 현실처럼 아이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신문이나 암시성 질문에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했었지?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A가 너에게 냉장고에서 꺼내자고 말했잖아. 너에게 꺼내라고 손짓했잖아. 그래서 너가 꺼낸 거지? 이러면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응, A가 시켰어 라고 해버리죠.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이 구별이 잘 안 되고 또 유도신문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기억을 왜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아동이 어떠한 문제로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이런 유도신문과 또 암시성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이에게 답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이의 대답이 왜곡될 수 있고 또 그 아이 대답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허위기억 주입의 중요한 변수는 개연성, 즉 아동 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다고 허위기억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허위기억을 유도신문이나 암시성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전혀 딴 상황을 말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평소에 접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사건을 말하면 훨씬 더 그게 빠르다는 거죠. 정확하게 허위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를 묘사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냉장고에 있는 과자를 꺼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기억이 생겼을 때 다른 냉장고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예를 들어서 친구네 집 색깔은 하얀색이었고 자기 집의 색깔은 파란색이었다면 파란색 냉장고를 말하게 되면 더 아이가 정확하게 허위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어린 아동은 개연성 있는 내용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암시하면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피암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특히 가장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또 자기가 겪었던 것처럼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진술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아동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줄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개방적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A가 너에게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이들은 그런 암시성 질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 누가 냉장고 문을 열도록 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냉장고 색깔은 무슨 색이었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 냉장고 파란색이었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동의 불안 정도,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불안 정도가 높은 아이들, 특히나 부모에 대한 애착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 정도가 높은 아이들은 부모의 암시적 질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부모한테서 분리가 된다거나 또는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서 부모에게 불안감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하는 암시적 질문에 굉장히 잘 수긍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암시적 질문을 하게 되면 부모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질문자 특성인데요. 또 질문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거죠. 아이한테 너의 그 심리적인 특성을 지지를 해주면 자유예상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강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질문자가 하는 그 말들에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받았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동이 면담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기억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과정이라면 자기가 봤던 그 상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좋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 특히나 이제 어떤 대답을 억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기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이런 피암시성을 줄이는 면접은 뭐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접 횟수를 제한하는 것과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면접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아이는 자기가 하는 대답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답이 정확성이 떨어지고 자기 자신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지만 대답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확실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면접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질문에 대한 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의 여러 특성에 따라서 유도 질문이 또 잘못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서를 제공할 때도 회상,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단서에 의존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연스럽게 회상을 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아이가 대답을 빨리 못하더라도 그걸 기다려주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은 이제 교사들은 뭐 다른 상황보다는 어떤 학교나 어떤 유치원 안에서 생겼던 어떤 발생했던 문제들에 의해서 아동이 잘못된 기억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아동의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있을 때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도 연수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미리 기억을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기억 능력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처리 속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이것은 이제 우리 뇌가 뭐 여기에는 수초화가 진행되고 뭐 불필요한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뇌가 좀 더 정교해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화되기 때문에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용량은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기억 용량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5개에서 9개 정도를 수초 또는 2, 30분 안에 저장하는 능력인데요.
연령에 따라 다른데 2세 때는 2개 정도, 5세 때는 4, 5개 정도, 성인기에는 7, 8개 정도를 해야만 일반적인 이제 증가 속도고, 그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이제 기억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억 영장에서 작동 효율성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릴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을 나이가 들수록 정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작동 공간은 줄어들고 저장 공간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가설인데요. 우리가 항상 조기 교육이냐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성장을 할 때 교육이 필요한 거냐라는 것을 이제 논쟁을 벌일 때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좀 더 감소시키는 말이 바로 작동 효율성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기 교육, 특히 영어에서 조기 교육을 할 때 6살 정도의 아동들은 단어 30개 정도를 외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심지어는 하루에 못 외우고 2, 3일에 걸쳐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10살 정도 된 아이들은 단어 30개 정도는 2, 30분 만에도 외워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작동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이제 반대하는, 이제 조기 영어 교육이라든지 몰입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려서 너무 힘들게 가르친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대로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지적 억제가 바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적 억제는 바로 주의 집중을 높이거나 또 주의를 유지하거나 또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선호하거나 익숙하지만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고 방해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작업이라든지 어떠한 학습을 하고 있을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고 그걸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에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을 이제 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동일수록 과제 수행과 필요 없는 생각이 계속 많이 나죠. 그래서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기억 수행이 낮아지고, 또 이것은 대뇌피질 전두엽의 성숙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지적 억제가 좋은 아이들은 과제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 쓸데없는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반면에 인지적 억제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공부를 하는데, 인지적 억제력이 좋은 아이들은 금방 이 음악 소리는 잊어버리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 반면, 인지적 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하다가도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집중을 했는데 조금 있다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적 억제 능력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럼 기억, 책략, 기억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더 잘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억 책략은 과제 수행을 돕기 위해 목표지향적,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또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목표가 필요한 거죠. 문제를 푸는. 그리고 어떤 방법,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타의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억 책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제 목표지향적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전략 사용은 이제 기억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기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을 그때그때 전략을 달리하고 또 스스로 전략을 잘 만들어내야만 이제 기억 발달이 훨씬 좋은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더 많은 전략을,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않을 때는 빼고, 또 A라는 과제를 사용할 때는 A 방법을, B라는 과제를 사용할 때는 B라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략 사용의 출현은 약 2세 정도 어른 아이들, 그러니까 2세 정도, 24개월 정도 된 아이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제 전략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효율적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학령기쯤 되어야만 이러한 전략을 이제 제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책략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책략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기억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행동. 그러니까 인지적 행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연, 조직화, 정교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죠?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시연은 이제 암송을 한다거나, 암송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시연, 조직화, 정교화입니다. 시연은 이제 애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애우는. 근데 애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뭐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글씨를 쓰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시연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억 책략의 하나죠. 가장 먼저 발달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거의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발달하고 가장 간단한 거죠. 그래서 6, 7세 정도에서 시연을 시작하고요. 9세 정도면 이제 거의 어른들과 비슷한 정도의 이제 그 암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화와 정교화는, 조직화는 기억해야 할 항목들을 범주화해서 외우는 것으로 뭐 순서에 상관없이 외울 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범주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묶음을 한다는 거죠. 색깔별로, 크기별로, 모양별로. 또 우리가 한국사 같은 걸 배울 때 시대별로, 나라별로, 또 어떤 인물별로 이렇게 묶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묶어서 외우는 게 조직화. 6, 7세 정도에 시작하고요. 9세 정도에 역시 성인 정도의 능력을 갖습니다. 정교화는 다른 것과 연관지어서 외우는 거죠. 11세 정도에 사용하고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관짓습니다. 우리가 에버랜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당연히 에버랜드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 놀이기구를 어떤 것들을 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외우기가 쉽게 하려면 뭐 T 익스프레스는 철수,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뭐 영희, 또 뭐가 있을까요? 청룡열차는 뭐 동수, 이런 식으로 묶음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에버랜드 갔을 때 영희와 철수와 동수와 뭐뭐뭐를 탔어. 그래서 에버랜드에는 뭐뭐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더 잘 외워지는 그런 정교화 과정입니다. 조직화와 정교화를 이제 다른 교재에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역시 조직화는 기억해야 할 항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나,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아무 관련이 없는 것과 묶는 것보다는요. 또 범주나, 그 다음에 집단화, 묶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외울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의복, 탈것, 주방도구 이렇게도 묶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의복도 다시 그걸 세분할 수도 있죠. 반팔, 긴팔, 또 뭐 자켓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집단화 시킬 수도 있어요. 여름의 옷, 여름옷. 여름옷은
뭐 반팔옷, 반바지, 샌들, 뭐 이렇게. 또 뭐죠? 의식적인 곳에 갈 때 입는 옷,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갈 때 입는 옷, 뭐 셔츠, 남자라면 넥타이, 자켓, 긴 바지, 구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를 범주와 묶는 거죠. 그래서 애울 때 훨씬 더 쉽게 애워지는 거죠. 역시 나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고요. 그리고 정교화는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죠. 또는 다른 정보와 관련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에버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에버랜드의 놀이기구에 친구들을 덧붙이는 거죠. 또는 어떤 정보를 영상시키는 거죠. 뭐 세종대왕 한글, 장영실 해시계, 뭐 또 을지문덕 살수대첩, 뭐 강감찬 귀주대첩 이런 식으로 묶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보와 사람을 묶어서 외우거나 또는 뭐 물건과 정보를 묶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정교화에서 필요한 게 바로 애국어죠. 애국어는 우리가 외울 때 아예 짝짓기가 되는 거죠. 사과, 애플, 원숭이, 몽키, 뭐 타이거, 호랑이 이런 식으로 아예 짝을 맺어서 외우잖아요. 그래야만 가장 잘 외워지고 또 우리도 모르게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교화는 상당히 늦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거의 자발적으로.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뭐였었죠? 그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작동 효율성 가설이 바로 이 정교화 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과 연관지어서 외우는 책략이고요. 11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가 넘어갔을 때부터 이 정교화가 잘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차시 마지막으로 다중책략의 발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구사할 수 있는 정략 레퍼토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점점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뇌의 기능이 발달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건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것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나오죠.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새롭고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략으로 다시 이제 또 옛날 것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지금 전략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있고 다른 효과적인 전략이 나타나면 그 전에 쓰던 전략은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략 1을 썼다가 전략 2가 나타나니까 전략 1은 쇠퇴하죠. 그리고 전략 2가 또 전략 3이 확 증가하면서 나타나니까 다시 전략 2는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전략 3은 계속 잘 사용하다가 전략 4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략 3은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다시 또 병행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들은 사라질 수도 있고 병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1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